한국상력검정시험 10일 완성 프로젝트. 네,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조선 후기, 바로 이제 근대 태동기에 대해서 함께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 강의에서 조선 전기 배우셨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선 후기를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그 기준점이 되는 사건들 아시죠? 첫 번째가 1592년에 있었던 임진왜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1636년도에 있었던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큰 두 개의 난을 통해서 바로 조선 전기에 비해서 바로 조선 후기에 상당한 큰 변화들을 겪게 됩니다. 바로 조선 후기의 가장 큰 키워드라고 한다면 바로 이 변화의 모습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바로 이 변화의 모습들이 거의 대부분 다 출제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근대 태동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조선 후기를요. 자, 바로 이제 조선 후기는 자, 근대로 나아가는 그 첫 번째 출발점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조선 후기 문제는요, 꼭 조선 근대사, 바로 근대사와 또 연결되는 부분도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렇게 또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들 같이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찾아내시는 그런 어떤 그 작업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선 후기 바로 이제 중요한 그 변화의 키워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붕당 정치입니다. 붕당 정치. 우리가 이제 조선 전기 때도 붕당 정치 여러분들과 좀 공부했습니다. 공부했는데 제가 좀 더 스토리텔링식으로 해서 이야기식으로 해서 자, 이게 앞에서부터 해서 붕당 정치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그거부터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제 붕당 정치가 변천 과정들, 그 이후에 이제 변화되고 또 변질되는 그 과정들까지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조 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붕당 정치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조선 전기부터 한번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좀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5세기, 자, 바로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15세기에는 이제 훈구파들이 집권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15세기 말에 이제 사림들이 이제 향촌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올라오죠. 올라오면서 훈구들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16세기에 이르면은, 저는 중기에 이르면은 바로 이제 훈구들과 사림들 간의 어떤 그런 권력 투쟁이 발생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훈구들이 사림들을 마구마구 억압하는 그 사건을 뭐라고 했죠? 우리가 사화라고 했습니다. 4대 사화, 무오, 갑자, 기묘, 을사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향촌 사회에 어떤 기반이 없었던 훈구 세력들은요, 한번 실권을 잃은 이후에 재기를 하지 못하고 결국 정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화를 입었던 사림들은요, 계속적인 인재 공급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살아남게 되고 결국은 그들만의 정치가 추진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들만의 정치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계속적으로 공급해왔던 그 많은 사림들은 결국은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결국 분화하게 됩니다. 자, 분화하게 된다. 자, 그 분화의 시작이 바로 이제 선조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조 때 바로 붕당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다. 붕당의 시작이다. 자, 붕당의 시작인데, 자, 이 시기, 자, 어떤 식으로 분화가 됐냐? 사림들이.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자, 나누어지게 된 배경. 자, 그 전에 동인들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신진사림이라고 합니다. 선조 때 이제 새롭게 정계에 진출했던 사림들. 그래서 신진사림이라고요. 서인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기성사림. 이때 선조 때 올라온 게 아니고 그 전에 명종 시기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정계에 진출했던 사림이 바로 이 서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는 뭐냐?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척신정치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척신정치 잔재 청산을 두고는 나눠지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척신이라고 외척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선조 앞대 선대왕 때 이제 명종이죠, 그렇죠? 명종 때 우리가 외척 간의 다툼이 있었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을사사화로 이어지게 되는데, 자, 이때 이제 서인들 같은 경우는 그 외척들과 함께 정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미운 정도 정이다 그러면서 같이 끌고 가기를 바랬었지만, 동인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들은 우리 많은 사림들에게 화를 입혔던 존재들이다, 그들하고 같이 갈 수 없다, 그들을 완벽하게 탄압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동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이걸 때문에 결국 나눠지게 되고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거는 바로 이조 전랑직이죠. 이조 전랑직. 자, 이조 전랑직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동인 쪽에서 차지할 것인가? 서인 쪽에서 차지할 것인가? 당시 이제 동인 쪽에서는 이제 김효원이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고요. 서인 쪽에서는 이제 심의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어떤 이조 전랑직 뭐냐?
이게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요직이에요. 예, 관리들을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던 그 요직이 됐던 그 관직이 바로 이제 이조 전랑직입니다. 이거를 이제 동인 쪽에서 차지할 것인가, 서인 쪽에서 차지할 것인가, 요거를 두고는 결국은 여기에서 다툼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또 동인에서 처음에는 이제 동인들이 이제 정권을 차지했죠. 그렇죠? 예, 동인들이 처음에는 이제 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동인들이. 자, 동인들이 정권을 차지했는데 자, 요게 이제 이후에 또 동인들이 또 분화하는 모습을 보이죠. 첫 번째가 어떻게 북인들과 그다음에 남인으로 또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인으로. 왜 이렇게 자꾸 나누어지게 되는지 또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경을 한번 보시면은 자, 이유가 어떻게 되냐? 첫 번째가 요 정렬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렬입. 정렬입 모반 사건이 있어요. 모반 사건. 자, 정렬입 모반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정철이라고 하는 당시 정철의 서인의 영수였던 정철의 건저희 사건입니다. 건저희 사건. 자, 요게 두 가지 사건이 또 배경이 돼서 이렇게 북인과 남인으로 나누어지게 됐다는 거죠. 자, 여기 제가 화살표를 찍겠습니다. 화살표. 자, 요게 이제 왜 배경이 되냐면 정렬입 모반 사건이라고 뭐냐면 정렬입이가 원래 서인이에요. 서인인데 얘가 이제 탈당을 해가지고 동인 쪽으로 갔어. 동인 쪽으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라도 쪽에서 군대를 키우고 대동계라는 거 조직했대요. 자, 이 서인 쪽에서 바라볼 때 어때요? 일단 탈당한 것부터가 일단 기분 나쁜데 가서는 또 뭐 군대를 조직한다? 아, 요건 영보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렬입을 조사하러 갔는데 정렬입이가 거기서 조사에 제대로 임하지 않고 오히려 자결을 해버립니다. 자, 자결을 했다라는 것은 자기가 뭔가 영모를 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렇죠?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뭐 그러다 보니까 서인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 정렬입하고 동인, 너희 동인이잖아. 정렬 동인인데 얘하고 친했던 애들 누구야? 찾아내. 그러면서 당시 이제 정렬입과 좀 친했던 애들이 당시 이제 북인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정렬입하고 그렇게 잘 모르는 사이야 라고 했던 게 남인 쪽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정렬입과 어떤 친분 관계에 따라서 좀 친했던 사람들을 좀 또 색출해내는, 그게 바로 이제 정렬입 모반 사건에 의해서 바로 북인들이 많은 피해를 또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정철이 이제 왕에게 이제 건저희가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왕을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세자를 뭐라 그럴까요? 저하라고 합니다. 저하. 그러니까 세자를 책봉하는 그 문제를 이제 왕에게 건의했어요. 자, 왕에게 건의했는데 왕이 정철이 이제 건의했던 그 세자는 광해군입니다. 광해군. 자, 그런데 당시 선조는 당시 셋째였던 신성군을 왕의 세자에 책봉하기를 바랬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선조가 노여움을 사가지고 정철을 당시 처벌을 내렸는데, 그 처벌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처벌을 주장했던 북인 쪽과 거기서 또 온건하게 대처했던 또 남인 쪽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완전히 이렇게 분화하게 됩니다. 북인은 왜 이제 강력하게 처벌을 원했을까요? 얘네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정철이 당시 북인들에게 상당히 많은 또 피해를 입혔었거든요. 자, 이러면서 이제 또 나누어지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자, 이때는 역시 계속해서 누가? 남인들이 정권을 또 차지하게 됩니다. 문제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광해군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죠. 자, 광해군이 집권하게 되는데, 당시 이제 광해군이 이제 임진왜란 후에 집권하는 과정에서 그 임진왜란을 효과적으로 또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또 대처했습니다. 그때 이제 누가 바로 이 북인들이, 그렇죠? 제가 요거를 뭘로 가냐? 자, 요거를 이제 요걸 좀 지우겠습니다. 자, 요걸 좀 지우고요. 광해군 때는 누가 정권을 차지했냐면 바로 이제 북인들이, 그렇죠? 북인들이 정권을 차지합니다. 광해군과 함께 임진왜란을 주도적으로 잘 처리했던 그 북인 세력들이 결국 광해군과 같이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서 광해군 때는 북인들이 또 집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하지만 광해군 쪽 역시 정치를 잘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또 도덕적인 약점들이 또 있었고, 또 당시 이제 그 집권 세력들과 또 상반되는 그런 어떤 또 대외 정책을 또 썼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중리배교죠. 중리배교. 중리배교. 여러분들 아시죠? 중리배교. 당시 이제 사림들은 명분과 의리를 강조하면서 명예에 대한 어떤 그런 사대 관계를 계속해서 왕에게 요구했는데, 왕은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명을 꼭 도와줄 게 아니고 적절하게 우리가 대외 관계를 잘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서 명나라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어디로? 예,
후금과 당시 이제 후금과 명나라가 싸우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라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중립외교입니다. 예, 중립외교. 당시에 이제 살인들의 어떤 그 의견에 반하는 그런 어떤 대외 정책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에 이제 당시 자기 어머니였던 물론 계비였던 임목대비를 패하고 당시 동생이었던 영창대군을 살해하는 폐모살제 어떤 도덕적 결함까지 겹치면서 결국은 누가 광해군이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죠. 결국 똑같이 북인들도 같이 정권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북인들이 이때부터 이 이후에 이제 재기를 못하게 되죠. 광해군이 결국 내려오고 뭘 통해서 바로 인조 반정을 통해서요. 인조 반정을 통해서 인조가 왕에 올라갑니다. 자, 인조 반정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누가 주도했다? 예, 서인들이 주도합니다. 서인주도의 남인 참여 형태의 인조 반정을 통해서 인조가 왕위에 올라갑니다. 자, 이때 제가 요걸 좀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서인들이 집권합니다. 서인들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뭐 남인들은 사라졌습니까? 남인들도 여기에 주도적이진 않았지만 참여하는 형태가 되죠. 남인들도 같이 참여를 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인조의 어떤 대표적인 사건 또 하나가 있죠. 뭡니까? 예, 여러분들 호란 아죠, 호란. 예, 호란을 통해서 인조가 당시 청나라 황제에게 이제 고개를 숙이고 머리에 머리를 박았지 않습니까? 그거 뭡니까?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죠. 삼전도의 굴욕 사건 이후에 자. 결국은 이제 서인들은 사실은 이 삼전도의 굴욕 왕이 다른 타국가의 어떤 왕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예전에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그 청나라 황제에게 우리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왕이. 당연히 이 호란을 일으켰던 그 장본인이 누구였었냐? 바로 이 서인들이에요. 예, 주전론을 주장했거든요. 싸우자라는 쪽이었었는데 이런 왕의 어떤 그런 굴욕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들이 결국 청나라와의 어떤 관계를 결국 악화시켜서 결국 이러한 사건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되죠? 네, 책임을 회피하게 되죠. 자, 책임을 회피하면서 효종 때 가면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우리 서인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이거를 우리가 반전의 기회로 삼아서 뭔가 다시 한번 추진해 나가겠다. 우리가 그게 주도하겠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뭡니까? 효종 때 와서는 무엇을 벌이냐? 자, 북벌론을 벌입니다. 북벌론. 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하자면은, 자, 이 효종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왕위에 올랐던 인물이었을까요?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인조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인조에게 두 아들. 첫 번째가 이제 세자로 책봉되었었던 소현세자가 있었고요. 소현세자. 그 다음에 당시 둘째였던 복림대군이 있습니다. 자, 인조가 이제 이렇게 호란을 통해서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면서 이 두 아들은 청나라에 이제 볼모로 잡혀가게 됐어요. 잡혀갔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왔는데 이때 소현세자는 이제 아버지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제가 청나라에 갔다 오니까요. 정말 발전된 그 문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인조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조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가 청에게 그 받은 굴욕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걸 배우고 올 수가 있냐? 이게 지금 아버지에 대한 효라고 할 수가 있느냐? 반면에 이제 복림대군은 아버지, 제가 아버지에 대한 그 굴욕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복림대군이 있었죠. 결국 나중에 이제 소현세자가 이제 그 대전에서 이제 아버지 인조가 던지는 벼루에 이제 맞아갖고 피를 막 흘렸다고 하죠. 그 후에 이제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차남이었던 누가?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복림대군이 바로 이 효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서인들 결국은 계속해서 언제? 효종 때까지 계속해서 정권을 제가 노란색으로 쓰죠. 자, 정권을 계속 유지해 나갑니다. 서인 때까 언제까지? 효종 때까지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해 나가고요. 이때 누가 또 계속 남인은 이렇게 참여하는 형태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인조 때부터 효종 때까지 그리고 현종 초기 때까지 이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요, 건전한 붕당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이제 붕당하면 그저 당파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때까지는요, 상호
비판적인, 물론 상호 공조 체제 안에서 상호 어떤 견제와 비판이 오고 가고 공조 같이 가면서 비판도 하고 때로는 견제도 하는 어떤 건전한 붕당 정치의 모습이 이 시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제가 옆에다 적겠습니다. 뭐다? 건전한, 그렇죠? 건전한 붕당 정치의 어떤 모습이 이때까지 있었습니다. 자, 상호 공조 체제 안에서 상호 좀 비판적이기도 했지만 어떤 건전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요, 조금씩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현종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북벌론. 자, 이 북벌론. 그쵸. 서인들은 책임을 회피했고, 그쵸. 이 호란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었고, 결국 북벌론을 통해서 청나라를 정벌하자는 쪽으로 갔습니다. 자, 근데 서인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북벌론은요, 서인들. 그러면서 군사를 양성했을 거 아닙니까? 군사를 양성하면서 서인의 어떤 정권 기반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정권 기반을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북벌론을 주장한 거예요.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북벌론. 자, 이때 이제 이 북벌론 주장했던 대표적인 어떤 그 서인의 영수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였냐? 바로 송시열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송시열, 뭐 이완 등등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 송시열, 당시 송시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효종 때 북벌론 제기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종 때로 이어지게 되죠. 현종 때로 계속해서 지금 누가 서인이 주도한 형태의 남인이 참여하는 그런 어떤 건전한 붕당 정치가 이때까지 이루어집니다. 자, 하지만 현종 때 이르러서 어떤 사건이 또 발생하냐? 지금으로 차면은 좀 하품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법을 가지고 또 다투기 시작해요. 선생님, 뭐 예법을 가지고 이제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지금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또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는 그렇게 상당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논쟁이냐? 바로 예속 논쟁이라는 거예요. 예속 논쟁. 자, 여러분들 옆에다 적으십시오. 예속 논쟁입니다. 예속 논쟁. 자, 제가 이렇게 또 핵심적인 것들 쓰겠습니다. 자, 인조반정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 북벌론 동그라미 치시고요. 예속 논쟁입니다. 예속 논쟁 현종 때는요. 자, 예속 논쟁 두 번의 예송이 있습니다. 1차 예송을 기해 예송, 2차 예송을 갑인 예송이라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1차, 2차라고 제가 이렇게 적겠습니다. 1차, 2차. 자, 그리고 여기에는 서인 남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서인들은요, 자, 이 예법입니다. 당시 무슨 사건 가지고 이제 예속 논쟁을 벌였냐? 아버지였던 효종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승하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제 효종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인조의 또 계비가 있어요. 계비인데 인조가 이제 나이가 많이 찼는데, 나이가 이제 좀 드셨는데 그때 이제 또 어린 또 부인을 둡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들뻘이었던 효종은 죽었는데 할머니는 살아 있어요. 어머니는 살아 있어요. 그 이제 어린 중전을 두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의대비여서 자의대비. 자, 요 자의대비가 효종이 죽은 다음에 상복, 그렇죠? 상복을 얼마나 기간 동안 상복을 입느냐? 요걸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인 거예요. 자, 이때 서인 쪽에서는 1차 기해예송 때 3년설을 주장합니다. 남인은 1년설을 주장하죠. 자, 이게 뭐냐면 다 서인 쪽에서는 그거예요. 왕사 동네다. 왕과 사대부 집안은 똑같아. 자, 이런 논쟁이 벌어지게 된 배경은 뭐냐? 효종이 첫째가 아니고 둘째였기 때문이다. 사대부 집안에서는 장남이 죽어도 차남은 그저 차남일 뿐이다라는 게 서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과 사대부 똑같다 이거죠. 예법이. 하지만 남인 쪽에서는 뭐냐? 왕이 어떻게 사대부가 똑같냐? 왕사, 부동네, 예법이 같지 않다. 왕은 왕이고 사대부는 사대부다. 그러면서 다르게 1년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1년설. 자, 요게 결국 누가 채택이 될까요? 누가 채택이 되냐? 바로 이제 서인들이 채택이 되게 됩니다. 이때 서인들이 채택이 되고요. 2차 예송, 갑인 예송 때는 서인 쪽에서는 1년설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남인들은 9개월설, 9개월. 자, 2차 예송 때는 누가 또 돌아가셨을까요? 효종비가 죽었습니다. 효종비가 죽고 난 후에 또 역시 자의대비, 그쵸? 인조 계비가 또 상복을 또 얼마 입느냐? 이거는 뭐 이제 왕이 아니니까. 또 서인 쪽에서는 1년, 그 다음에 남인 쪽에서는 9개월. 누가 또 이겼을까요? 이때는 남인이 결국은 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상당히 좀 지금으로 생각하면 좀 약간
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런 논쟁이 상당히 중시되었다. 이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자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남인들이 지금 현재 정권을 가져왔습니다. 남인들이 정권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남인들이 서인에게 자 그저 이제 서인들을 비판했던 그죠? 이제 같이 참여하면서 비판과 견제의 어떤 대상이었던 이 남인들이 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숙종 때 상당한 또 변화를 겪게 되죠. 자, 숙종 때 변화 그 모습이 뭐냐? 바로 환국이라는 거예요. 환국. 자, 우리가 이제 장이 뒤집어졌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환장이라고 합니다. 환장했다. 근데 요거는 나라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뒤집어지는 그런 형태다라고 해서 이제 환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자, 여기 밑에다 적겠습니다. 이렇게 뭘 찍냐? 일당 독재화. 일당 독재화. 이때부터는요. 한 당이 정권을 차지하면 다른 당이 참여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요게 이제 바로 황국의 모습이에요. 사실 이 황국, 숙종은 이런 황국을 초래했던 어떤 장본인이 바로 이 숙종이었어요. 왜냐? 숙종은 자기 나름대로는 탕평책을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탕평책을 썼다라고 하지만 그 탕평책의 모습은 편당적인 것. 한 당에게 몰아주는 형태예요. 왜냐? 너 내 말 안 들을 거야? 너희 당 내 말 안 들으면 확 정권에서 그냥 쫓아버린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다 내 말 잘 들으면 끌어안고 그다음에 말 안 들으면 내치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탕평 정치를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당 독재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세 번의 황국이 있었죠. 세 번의 황국. 첫 번째가 경술왕국, 경신왕국이죠. 경신왕국. 그 다음에 기사왕국. 그 다음에 갑술왕국. 세 번의 황국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기갑, 기해예송, 갑인예송, 기갑, 경기갑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굳이 뭐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보면요. 자, 이때는 누가 이때 경신왕국 때는 누가 다시 정권을 잡냐면요. 서인들이 정권을 잡고요. 네. 이때는 이제 당시 남인의 어떤 그 영의정이었던 남인의 영의정이 뭐 왕실 물품을 사사로이 쓴다. 윤휴였거든요. 윤휴. 왕실 용품을 사사로이 쓴다라고 요거 영모입니다. 야, 누가 남인 쪽에서 왕실 용품을 사사로이 쓰니까 이거 영모입니다 하면서 서인 쪽에서 이제 남인을 공격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서인들이 정권을 잡았었고요. 자, 기사왕국 때는 다시 누가 정권을 잡냐면 자, 남인들이 정권을 다시 잡습니다. 자, 이때 누가 여러분들 숙종 하면은 이제 많은 여인들이 등장하죠.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자, 어떤 여인들이 등장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현왕후. 그렇죠? 인현왕후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질투의 화신 희빈장 씨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숙빈 최 씨가 있죠. 숙빈 최 씨, 무수리 출신입니다. 궁녀의 시녀였던 숙빈 최 씨가 이제 숙종의 또 부인이 되죠. 대표적인 이제 세 명의 어떤 그 부인들이 있는데, 자, 요 두 번째, 요때 기서왕국 때는 바로 이제 남인이 누구를 밀었습니까? 바로 희빈장 씨를 밀어갖고 희빈장 씨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중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희빈장 씨를 등에 업었던 남인들이 다시 이제 정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자, 갑술왕국 때 가면 다시 서인들이 정권을 잡습니다. 왜냐? 당시 이제 희빈장 씨가 사약을 먹고 내쳐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인현왕후를 다시 복위시켜 버립니다. 인현왕후를 다시 복위시켜 버리면서 희빈장 씨가 이때 완전히 갑술왕국 때 아웃이 됩니다. 아웃이 되고 결국은 이 희빈장 씨를 등에 업었던 남인들이 결국은 정권에서 밀려나게 되고 완전히 거의 사라지게 되는 정도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때가 바로 이제 일당 독재와의 숙종 때 환국이었던 모습이 이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붕당 정치 제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붕당이 이제 선조 때부터 시작돼서 자, 인조 때 이르러서 그다음에 현종 때까지는 어느 정도 건전한 붕당 정치가 이루어지다가 현종 때 이제 이르러서는 어느 정도 약간의 좀 대립의 어떤 시작이 보입니다. 그리고 숙종 때 어떤 붕당 정치가 상당히 변질되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숙종 이후 이제 영종조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때 이제 무슨 정치가 시작됩니까? 자, 앞에 붕당 정치. 이렇게 변질된 거 그저 바라볼 수가 없겠다라고 하면서 탕평 정치가 이때 시작됩니다. 탕평 정치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정조 시기. 자, 우리 조선 전기의 전성기라고 한다면 이제 세종 시기를 여러분들 떠올릴 수 있지만, 자, 조선 후기 때 전성기라고 한다면 영정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영정조의 탕평 정치 모습들 여러분들 요거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조 같은 경우는요.
영조 같은 경우는 자, 자신의 어떤 탕평 정치를 뭐라고 하냐? 완론 탕평이라고 합니다. 완론 탕평. 자, 이 정조의 탕평 정책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요? 예, 어떤 식으로 전개되냐면 첫 번째, 일단 붕당을 인정 안 합니다. 붕당 나 인정 못해. 붕당 없어. 단지 내가 정책, 나의 정책 지지자들, 내 정책을 지지하는 세력들로 나는 탕평파를 만들겠어. 탕평파를 만들겠어. 이때 이제 탕평파에는 물론 뭐 노론들이 중심이 됐지만 소론들도 오늘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붕당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않으면서 탕평파란 걸 만듭니다. 자신의 정책 지지자로 탕평파를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영조입니다. 불만 있어? 불만 있어? 너희들 불만 있으면은 나보다 그리고 나이 많아? 당시 이제 영조가 물론 강력한 왕권이 있지만 그 강력한 왕권의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 바로 연륜이죠, 연륜. 연륜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내가 니들보다 나이가 많아. 52년 정도 예, 통치했습니다. 몇 세까지 사셨냐면요. 82세. 예, 82세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자, 연륜으로 그냥 확 눌러버린 거죠. 자, 반면에 자, 정조는요, 정조. 정조 한번 보겠습니다. 정조. 자, 좀 색깔을 좀 달리해서 정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하냐? 줄론탕평. 예, 줄론탕평이라고 합니다. 정조는 조금 좀 더 나아가서 일단 붕당을 인정합니다. 예. 할아버지였던 영조는 붕당을 인정 안 하는데 정조는 붕당을 인정합니다. 단 붕당을 인정하지만 너희들 만약에 너희들의 정책이 우리 정권의 어떤 그런 반영되기를 바란다면은 정확하게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나하고 왕하고 너희들과 시시비비를 가리자. 시시비비를 명백히 하자. 그래서 만약에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정책으로 쓰는 거고 옳지 않으면 그냥 내가 내치겠다. 이게 바로 이제 정조의 줄론탕평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은 다르죠. 자, 이때 이제 정조 같은 경우는 무엇을 통해서 너희들 나보다 똑똑하면은 공부 많이 해. 공부해서 나를 이겨. 나를 이기면 너희들의 어떤 그런 주장했던 것들, 건의하는 것들 받아줄게. 요게 바로 이제 정조의 탕평 정책의 모습입니다. 자, 이거는요, 어찌 보면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강력한 왕권으로 정권을 안정시켰던 거죠. 자, 강력한 왕권을 통해서 정권을 상당히 안정시켰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 후기의 어떤 전성기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붕당들, 한마디로 붕당들이 큰 소리 내지 못하게, 너희들 똑똑하지 못하고 나보다 나이 적으면은 입 닫고 있어, 조용히 있어. 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붕당들이 상당히 좀 자기의 입김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각종 개혁을 추진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정조 때 각종 개혁들 상당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살펴보시는데 정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나이 한 40조, 그렇죠? 예, 40이 돼서 이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피살을 당하죠. 예, 피살을 당한 후에 어린 왕이 또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어린 세자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면서 자, 이때부터는 무슨 정치가 시작될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세도 정치가 시작됩니다. 세도 정치. 여러분 세도 정치라고 하면 뭡니까? 소수 외척 가문이 정권을 장악하는 그런 형태로 이어지는 그 정치가 바로 세도 정치입니다. 3대 60년 동안 바로 이 세도 정치, 소수 외척 가문들에 의해서 정권이 장악되는 우리의 어떤 근대화의 어떤 정치의 어떤 그런 변화를 막았던 그 대표적인 정치 형태가 바로 세도 정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자, 서인, 남인 이렇게 나눠졌는데, 자, 이때 이제 갑술왕국 이후에 이제 서인들이 이제 정권을 차지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노론소론이라는 걸 배웠어요. 자, 그럼 노론소론이 언제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가? 정확하게 노론소론이 만들어지게 된 그때 시기는요, 바로 이 시기예요. 이 시기에 이제 뭐와? 자,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누가? 서인들이요. 왜 나눠지게 되냐면 당시 서인들이 다시 정권을 차지하면서 이 남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강력하게 이들을 밟아 없앨 것인가, 아니면은 좀 적당하게 좀 하고 좀 온건하게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내릴 것인가를 두고는 나눠지게 된 거예요. 강경했던 쪽이 노론이 되겠고요. 좀 더 온건했던 쪽이 소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이때 이제 황국 때만 하더라도 이제 어찌 보면 노론 소론보다는 하나의 서인이라고 하는 남인과의 어떤 대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서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통합된 그런 어떤 힘이 작용되었지만 갑술왕국 이후에는 이제 노론과 소론, 그렇죠, 완전하게 또 파가 또 나누어지게 되는 모습이 보이고요. 나중에 노론 같은 경우는 또 사도세자, 그렇죠, 누구? 정조의 아버지였던 사도세자의 죽음을 가지고, 자, 당시 이제 영조가 이제 아들이었던 사도세자를 이제 뒤주에 가두어서 이제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는 거기 영조의 어떤 그런 사도세자에 대한 어떤 그런 대처에 찬성을 보내는 쪽을 벽파, 사도세자에 대해서 동정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던 쪽이 시파. 그래서 이제 또 벽파와 또 시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요 정도 간단하게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으면은, 자,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내용들, 자, 조선 후기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여러분들 그 흐름만 아시면요, 탕평정치, 특히 이제 제가 탕평정치, 영조와 정조의 정책, 각종 개혁을 추진했던 이 시기의 모습들 반드시 여러분들 꼭 중요하니까요.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별표를 제가 몇 개를 치냐? 3개를 치겠습니다. 정말 중요하니까요. 꼭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공부하시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여러분들 요 좀 지우고요. 바로 이제 세부적인 내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후에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 교재 33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미친한국사 교재 33페이지 조선 후기 정치 변동과 체제의 변화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 한번 잡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했던 거는 우리 조선 후기, 제가 아까 근대 태동기라고 했습니다. 자, 근대의 어떤 출발점이다라고 했는데, 자, 어떤 면에서 어떤 근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대 사회라고 하는 건 민주정치 어떤 모습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는 평등사회, 그리고 이제 사상적으로는 어떤 합리화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조선 후기의 모습은 어땠냐? 물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아까 제가 여러분 같이 공부했었죠? 예, 환국이라든가 어떤 세도 정치, 그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근대 사회와 약간 좀 이렇게 다른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요. 경제, 사회, 사상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상품화폐 경제 발달, 뭐 어떤 신분제의 어떤 동요라든가 아니면은 뭐 새로운 실학과 같은 사회 개혁론의 등장,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근대 사회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근대 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 역사를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타율적으로 성장했던 국가야.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정체되어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식민지 근대화론을 정당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모습들, 그렇죠? 이런 어떤 경제, 사회, 사상의 어떤 근대화의 모습들을 이러한 어떤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간단하게 새겨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우리가 영정조 때 탕평정치, 그렇죠? 영정조 아주 중요합니다. 왜? 시험 문제 출제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탕평정치. 자, 우리가 탕평정치, 우리 하면 영조와 정조를 떠올리겠지만, 우리가 앞서서 이제 숙종 때도 사실은 숙종도 탕평정치를 펼쳤습니다만은, 그 탕평은 어떤 편당적인 탕평정책에 로 이어지다 보니까 환국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을 발생하게 되고, 어떤 일당 독재와 일당 전제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왜, 그 정권의 주도 세력이었던 그들이 왜 그렇게 정권에 대한 욕심을 부리게 되었는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당시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 발달로 인해서 어떤 그런 경제적 이권을 독점하려고 했던 또 그들의 어떤 숨은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것도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두시고 공부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앞에 여러분들 17세기 후반의 그 모습들은요, 좀 여러분들 했던 내용이고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냥 간단하게만 읽어보시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던 부분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지하시면 됩니다. 저 보시면 뭐 변질 배경에서 상품화폐 경제 발달, 뭐 지주제와 신분제의 동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바로 이제 여러분 여기 18세기 영정조 시대의 어떤 모습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영조 국왕의 국정운영권을 강화하고자 했죠. 그러면서 탕평정책을 펼쳤는데 왕권에 의한 타율적 중재입니다. 강력한 왕권으로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자, 붕당을 인정 안 했죠. 그러면서 탕평파, 자신의 정책을 지지하는 자들로 탕평파를 육성하면서 이들과 함께 또 정권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 하나 또 보겠습니다. 살림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자, 여러분들 살림이 뭐냐면요. 당시 붕당의 어떤 배후 실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그 붕당의 어떤 그런 여론들을 수렴해갖고 얘기하는 그 세력이 바로 살림입니다. 살림. 뒤에 있는 하나의 실세. 뭐 관직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을 이끌어가는 배후 실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극 같은 걸 보면요.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이 살림과 같은 사람들이 가끔씩 등장합니다. 관직이 없지만 그들을 딱 자기 집에 모아놓고는 왕이 왜 그런 짓을 하셨을까? 우리의 의견이 이렇다는 걸 보여줍시다. 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제 살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붕당의 뿌리를 제거한다라는 거죠. 살림의 존재를 부정했다. 자, 그 다음에 서원을 정리합니다. 서원 정리. 자, 우리가 이제 근대로 넘어가면요. 또 흥선대원군이 서원 철폐를 합니다. 그거와 같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서원 정리, 서원 철폐 나오면은 자꾸 흥선대원군 근대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흥선대원군만 떠오르는데 아닙니다. 영조도 서원 정리합니다. 붕당의 어떤 근거지를 또 제거하기 위한 또 하나의 또 정책이었다. 서원 정리 보시면 되겠고요.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이조전랑 말씀드렸었죠. 예,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요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조전랑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이제 자기네 어떤 붕당을 의견을 대표하는 자기들 사람들을 그쪽으로 관리로 임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자기네 사람들만 끌어모으는 거 아니에요. 자, 뭐 서인이면 서인, 남인이면 남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 그 사람들만 등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자 영조 때 이런 것들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왜? 첫 번째 후임자 추천권이 있었어요. 이걸 자천권이라고 합니다. 자천권. 그 자기가 스스로가 추천을 하는 거죠. 당연히 자기 사람 뽑겠죠. 자기 당 사람. 자, 또한 3사 관리의 선발에 대한 관행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이조전랑이. 3사라고는 뭡니까? 권력 방지와 왕권 견제, 그렇죠? 비판과 언론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3사가 결국은 이조전랑 측에서 또 뽑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어떤 그런 권력 부정, 그렇죠? 이런 어떤 자유롭지 어디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어떤 자유로운 어떤 기구가 바로 3사였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 3사마저도 이제는 자기 당의 세력을 우호하는 자기 세력의 그 얘기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로 전락해 버리다 보니까 언제 바로 영조 때 이런 권한을 또 약화시켜 버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개혁, 균역법입니다. 균역법. 우리 군역제도 있습니다. 1년에 2필을 냈던 그 군역제도를 한 필로 줄이는 균역법을 실시하고요. 군영정비, 이건 5군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 우리가 이제 그 북벌론을 주장하면서 서인들이 어떤 자신들의 정권 유지 순환으로서 어떤 그 어영청과 같은 어떤 그 군대를 육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붕당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군사에 있어서 많은 어떤 그 또 기반을 다지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왕에게 다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군영 정비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사형수에 대해서 3심제, 3번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제를 시행했다. 그다음에 이제 속대전 아시죠? 우리 경국대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종 때 편찬되었던 경국대전, 그다음에 영조 때 속대전. 자, 다음 후에 바로 이제 정조 때 대전 통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흥선대원군 시기에 대전 회통, 이렇게 어떤 법전의 어떤 편찬의 어떤 그런 과정들 또 모습들이 있습니다. 편찬의 변천 과정들, 이것도 꼭 살펴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한계를 보시면은 강력한 왕권을 통한 일시적 어떤 봉합책에 불과했었다. 그리고 이제 영조 말기가 되면요. 이 소령 강경파들의 변란이 있으면서 또 소론의 입지가 약화됩니다. 사실 영조가 왕위에 올라가기까지가 상당히 어떤 풍파가 많았어요. 예, 뭐 숙종의 친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영조 앞에 있던 경종이 이제 형이었습니다. 배다른 형이었는데 희빈장 씨의 아들이었었죠. 워낙 몸이 약하다 보니까 금방 승하하게 됩니다. 죽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경종을 노론과 같이 해서
짜가지고 죽였다라고 하는 경종 독살설에 시달리기도 했고요. 또 소론 광경파들에 의한 이인자의 난 같은 거, 요거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이인자의 난 하면 영조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인자의 난 같은 소론 광경파들의 어떤 또 공격까지, 자,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영조 말기에는 사실상 노론이 거의 또 전국을 주도했던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조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정조도 중요하지만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 공부 꼭 하셔야 돼요. 이제 정책들 요 정도만 보시면은 여러분들 문제 없습니다. 자, 18세기 계속 보겠습니다. 정조 보겠습니다. 정조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치십시오. 예, 별표 3개 치시고 보시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탕평책이었다.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리는 그런 정책이었다. 나는 학식으로서 너희들과 같이 대결하겠다. 나에게 나와 학식을 겨룰 수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은 뭐 니네 학식이 뛰어나다라고 한다면은 너희들 정책 언제든지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적극적 탕평책을 펼쳐 나갔습니다. 붕당을 인정했다고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왕권 강화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 왕권 강화 그렇죠. 규장각을 설치합니다. 규장각. 자, 규장각이라고 하는 원래 왕실 도서관인데 이 규장각은 다 상당히 어떤 통합적 기능을 같이 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실 도서관의 역할도 하고요. 과거제도 주관하고요. 뭐 또한 뭐 왕의 또 비서기관도 그렇죠. 비서 기능도 같이 담당하는 이런 또 통합적 기능 그리고 왕권을 보좌하는 그런 기능을 같이 담당했었던 게 규장각입니다. 자, 그리고 규장각의 검서관으로서 여기 이제 서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얼들 양반의 첩이었던 서얼들을 또 등용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신분제를 어느 정도 약간 깨트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초계 문신제 중요합니다. 별표 치시고요. 자, 이런 것 이 초계 문신제는요. 신하들의 어떤 자기가 신하들의 어떤 그 스승으로서 너희들을 가르치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 대표적인 그 관리들이라고 한다면 신진 관리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젊은 관리들, 그 다음에 이제 중하급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왕의 어떤 그런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어떤 초계 문신제 신하들을 재교육시키는데 주로 신진 관리라든가 중하급 관리를 대상으로 했다.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왕의 친위부도 했던 또 장용령을 설치함으로써 왕권 강화를 또 추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 수원 지역에 화성을 축제합니다. 화성을 축제합니다. 자, 이거는 정조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거죠. 왜냐? 당시 이제 한양에는 주도권 세력들이 있었죠. 노론 같은 주도권 세력들이 워낙 한양에 자기들의 어떤 정권을 딱 유지하고 있으니까 자신만의 어떤 그런 정책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도를 천도하려고 해요. 수도를 천도하는 게 수도를 옮기려고 합니다. 어디로? 수원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화성을 이제 축조하게 되는데 결국 뭐 천도에는 실패했습니다만은 뭐 아버지의 이제 묘를 안치한다는 의미와 함께 또 거기서 이제 자주 이제 왕래하게 되거든요. 화성을 왕래하게 되면서 또한 백성들의 의견을 또 수렴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 화성이 또 이렇게 자리 잡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수령의 항약을 직접 주관하였다. 자, 항약이란 건 지방 사족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방 사족들이 담당하던 거였었는데, 요거를 이제 수령의 권한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수령의 권한이 막강해집니다. 수령과 향리의 권한이 조선 후기, 바로 이 정조 때 와서 권한이 막강해진다. 요거 반드시 또 기억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이외에도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죠. 자, 서얼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완화했다. 자, 서얼에 대한 차별은 아까 규장각 설치, 규장각 검서관으로서 서얼들을 많이 등용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박제가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와 동시에 경제 파트에 들어가서 또 설명드릴 건데요. 통공정책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신해년에 있었던 통공정책이다. 그래서 이제 신해통공이라고 합니다. 이제 상공업들을 이제 통하게 만들겠다. 자유로운 상행위를 허락하겠다는 건데, 자, 요걸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거냐면, 당시 이제 시전 상인들이 있어, 시전 상인들. 조선 전기 때 여러분들 종로, 그렇죠, 서울에 이제 국가의 이제 허가를 받은 바로 이 시전 상인들이 있는데, 이 시전 상인들에게는 어떠한 권한이 주어졌냐? 바로 이제 금난 정권이라고 하는 금난 정권이죠. 금난 정권이라고 하는 어떤 그 권한이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무허가 상업행위를 하는, 무허가 상행위를 하는 난전들을 그 많은 어떤 권리를 시전 상인들에게 준 거야. 자, 우리는 국가에다가 정부에다가 말이지, 조정에다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야, 상인들이야. 너희들이 어디 와서 함부로 이 동네에서 말이지, 껄떡거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금난 정권이 이들에게 부여되면서 이들의 어떤 권한이 막강해졌는데, 이제는 이제 조선 후기 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이제 이런 행위들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국가에서는 이걸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이건 시대의 흐름이구나라고 이제 정조는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통공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금난 정권을 결국 폐지시켜 버리고요. 결국 난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게 바로 이 통공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전 통편 법전입니다. 이걸 또 편찬했었다까지 여러분들 요 정조 별표 3개 치시기 바랍니다. 별표 3개 치시고 꼭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반복 학습하셔야 됩니다. 자, 19세기 상황 이때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정 가문들에 의해서 권력이 독점되는 밀란의 시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몇몇 유력 가문들, 대표적인 어떤 가문들이 있습니까? 풍양 조씨, 안동 김씨 같은 그런 가문들에게 권력이 독점된다. 소수 가문들에게 권력이 독점되는 그런 모습으로 갑니다. 자, 순헌철 3대 6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이들은 비변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그 권력 기관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비변사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했고요. 훈련 도감을 통해서 군사권을 또 장악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고요. 폐단이라고 한다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단은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렇죠? 관직을 매매, 관직 매매죠. 그렇죠. 매간 매직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삼정의 문란, 조세 제도의 문란. 자, 관직을 매매해 갖고 들어갔던 관리는 당연히 본전 생각이 나겠죠. 자, 누구에게 자기들의 돈 주고 샀던 돈을 회수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백성들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세 제도가 문란해집니다. 그걸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거든요. 조세 제도의 문란을 삼정의 문란, 전정, 군정, 그다음에 환곡 이렇게 삼정이라고 합니다. 자, 밀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수기 계속 하면서 제가 또 여러분들 이건 또 설명드릴 거니까요. 이 정도만 간단하게 여러분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요, 어떤 정책의 어떤 모습보다는 세도 가문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정치적 위치를 또 보여주는 좌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도 정치 가문과 어떠한 관계가 있냐. 그게 가장 정치적 위치를 보여주는 좌표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 구조 변화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조선 시대에는, 조선 후기는 가장 큰 키워드가 변화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변화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정말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어떤 변화의 모습들 잘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변사의 기능입니다. 비변사라고 하는 거는 원래 변방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 북방에는 여진족, 그다음에 동쪽에는 왜구들 이런 어떤 외침을 막아내기 위해서 처음에 명종이 아니죠. 중종 때 삼포외란 때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뭐였습니까? 임시기구였어요. 이때 삼포외란 때는. 그리고 계속해서 왜구가 또 쳐들어옵니다. 이때는 또 뭡니까? 상설화. 그렇죠? 이제는 임시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 계속 설치하는 상설기구로 변화해버리는데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요. 이제는 국정 최고기구가 됩니다. 왜? 지금 이제 이 변란의 시기에 언제 또 갔다가 언제 또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시간적 걸리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 비변사에서 정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거기서 통합적으로 다 모든 걸 다뤘다는 거죠. 왜냐? 이 전란 중이다 보니까 의정부 6조 체제 그 행정 체계가 완전히 그냥 붕괴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변사에서 모든 것들을 다 논의하게 된다는 거죠. 고위 관리들이 모여서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왕권 약화도 초래합니다. 왜냐? 이건 되게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이 비변사의 어떤 최고 권력 기구가 왜 왕권 약화를 초래하냐? 자, 전에는요, 의정부에 있는 삼정승만 잘 설득하면 어떤 왕의 어떤 그런 명령을 잘 관철시킬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많은 고위 관료들을 다 설득시켜야 돼요. 자,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말들, 자기의 어떤 입김이 제대로 좀 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발생하다 보니까 왕권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 6조 체제는 이제 이름만 있을 뿐이지 거의 행정 기능만 담당하는 유명무실의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도정치계의 중심기구 역할이었고 흥선대원군의 개혁으로 나중에 이제 폐지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 세도정치 타파를 위해서 흥선대원군 때 이제 이걸 폐지를 하고요. 의정부 상군부 체제로 다시 돌리기도 했다라는 거. 요건 또 근대하고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비변사 요거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흐름들 제가 여기 적어놨었죠? 예, 적어놨습니다. 자, 이 흐름들 반드시 또 파악하시라는 거. 별표 또 하나 정도 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언론 3사의 기능 변화 보겠습니다. 3사. 자, 권력 부정과 관리 감찰을 맡았던 다른 어떤 모든 기구로부터 감시가 자유로웠던 아주 청요직이었던 이 3사가 각 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상대 세력 견제 이용하면서 자기 당
사람들은 비판을 안 하고 상대의 당만 계속 비판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2조 전랑죄 더하죠. 그렇죠? 인사권과 후임자 추천권, 자청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 세력을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 뽑고 우리 사람 뽑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당 안 뽑고. 자, 이러면서 상대 세력을 축출하는데 축출하는 그런 어떤 도구로 전락했던 게 바로 이조 전랑입니다. 자, 이러면서 붕당 간의 대립이 격화되었다까지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군사제도 변화 보겠습니다. 상당히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데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자, 5위가 우리 조선 전기 5위였습니다. 근데 5군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5군형. 자, 어떤 식으로 이제 이 5군형이 갖추어져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진왜란 때 만들어집니다. 임진왜란 때 중에 우리가 이제 3년 동안 이제 일본과 이제 휴전을 합니다. 자, 휴전을 한 후에 이제 일본이 다시 정유재란을 통해서 또 전쟁을 또 일으켰었죠. 그때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훈련도감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삼수병. 자, 밑줄 그십시오. 삼수병. 자, 삼수병 밑줄 그시고요. 자, 그다음에 뭘 봐냐? 금요병 상비군. 자, 요렇게 밑줄 그시거든요. 삼수병이라는 게 뭐냐? 포수, 살수, 사수예요. 포수, 살수, 사수. 자, 포수, 사수, 살수. 살수는 이제 창 가지고 싸우는 그 군인을 얘기하고요. 사수는 이제 화살. 자, 포수가 뭡니까? 총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때 이제 일본의 어떤 그 조총의 위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포수를 더 신설해서 삼수병이라는 형태로 편성을 했었다. 금요병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직업군인적이기로. 돈을 받는다는 거니까 의무군이 아니고 직업군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상비군은 항시 대비하고 있는 상비군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 직업군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하나 만들어지고요. 어영청 같은 경우는 이제 북벌을 주장하면서 서인당에서 만들었던 또 군대가 되겠습니다. 이건 북벌을 주도한다는 의미 하에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어떤 정권의 유지 수단으로서 쓰게 된죠. 북벌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북벌은 하지도 않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총융청, 수호청 이런 것들도 이제 후금과의 항쟁 과정에서 계속 설치됩니다. 후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시죠? 뭡니까? 청나라입니다. 청, 그렇죠? 나중에 후금이 청으로 이제 나라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과의 항쟁 과정에 설치했다. 자, 그리고 금위원 같은 거 숙종대 설치됩니다. 수도 방위를 위해서 숙종대 설치된다. 자, 이름으로써 이 5군에 갖춰지기까지 한 100년 정도가 걸립니다. 100년 정도. 그냥 어찌 보면은 한꺼번에 딱 체제가 갖춰진 게 아니고요. 서서히 하나하나씩 생겨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정세 변화에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한 거죠. 임기응변적. 한 번에 다 설치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로 상비군제로 전환되었다. 자, 상비군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대표적인 게 훈련도와 직업군인이라는 얘기죠. 상비군 계속 이제 군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 장소에 계속 있는 거예요. 자, 뭐 진짜 자기 업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계속 있겠습니까? 돈을 줘야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직업군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나머지 뭐 어영청, 송영청, 수호청, 금영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직업군인적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군형 하면은 직업군인적 성격이 있다 정도로 파악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정권 유지 순환으로서 썼던 부분들도 있다. 대표적인 게 어영청이 있습니다. 어영청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군사 제도의 변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지방군을 보시면 소고군, 양천, 혼성군입니다. 자, 뭡니까? 양반부터 천민까지 그 출신 성분이 다 혼합되어 있다라고 해서 양천, 혼성군이라고 보고 있죠. 여기에 이제 소고군 체제입니다. 소고군, 자, 소고군 체제로 변화되는 모습들. 자, 여기에 이제 노비까지도 포함됐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추후에 이제 양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둘씩 다 빠져나갑니다. 예, 참여 안 하겠죠. 이 당시 양반들이 누가 노비하고 같이 이렇게 군사 훈련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다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제도가 개편되었다라는 것은 신분제 동요가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간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방어체제 보겠습니다. 방어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어요. 진간체제. 그쵸? 여러분들 아시죠? 세조 때 만들었던 진간체제. 자, 이거는 이제 지역방어체제입니다. 지역방어체제. 여러분들 그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가 재승방역 체제로 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유사시에 필요한 방어처에 이제 군사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곳에 모여서 이제 전쟁에 대비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이제 장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이끌어가는 장수가 있는데 그 장수는 어디에서 와야 됩니까? 중앙에서 옵니다. 중앙에서. 수도에서 파견된 장수가 이 재승방역 체제에 의해서 이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이게 이제 임진왜란 때 아주 엄청나게 크게 피해를 입죠. 이 재승방역 체제가. 왜냐? 아니, 왜군이 쳐들어왔는데 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리더였던 그 장수가 아직도 서울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군인들이 뭐 그냥 이거 발만 동동으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제대로 그 진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왜군들의 침략을 받게 되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상당히 임진왜란때 상당히 타격을 입습니다. 이 재승방역 체제로. 그래서 임진왜란 중에 다시 뭘로 진관 체제로 복구합니다. 그러면서 소고군을 다시 편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가장 패퇴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이 재승방역 체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군사제도, 그 다음에 정치제도, 군사제도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자, 재승방역 체제 보시겠습니다. 각 진영, 그쵸. 지역 방어를 하는 거였는데, 재승방역은 한 번에 다 모이는 겁니다. 물론 대규모 전쟁에, 그쵸. 대규모 전투에는 상당히 유리하겠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뚫리면은, 그쵸. 그 뚫리면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쵸. 한번 뚫리면은 그 뒤에 아무것도 대비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약점을 또 가지고 있는 게 재승방역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전세제도, 수치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치제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중요할까요? 변화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 쉽도록 초기, 중기, 그 다음에 후기로 나눠서 봤습니다. 자, 초기는요,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조선 전기 때 이미 공부했습니다. 아시죠? 예, 공부했습니다. 자,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다시 넘어가고 머리에 숙지하는 정도로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때 실시했었다 아시죠? 연분구등법. 네, 뭐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전분구등법은 풍년과 흉년에 따라서 이제 9개 등급으로 나눠갖고 토지를 이렇게 토지세를 매겼다. 바로 그 전세제도죠. 자, 그러면서 좋은 제도를 통해서 경창까지 운반했고 함경도, 평안도, 제주도는 그 지역에서 세금을 다 소비하는 그런 형태로 간다. 이것을 익류지역이라고 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과 공부했습니다. 자, 공납을 한번 보시면은 재산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죠. 재산이 많던 재산이 적던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어서 납부했습니다. 특산물을 납부했죠. 그리고 뭐 생산지와 생산량 이런 것도 상관없이 다 납부했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농민에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역은요, 몸으로 때우는 거죠. 군대 가는 거. 그다음에 가서 이제 국가의 뭐 토목공사라든가 아니면 성곽축조 이런 것들을 돕는 요역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당시 이제 국민들, 백성들의 하나의 의무적인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역 같은 경우는요, 역의 경우는 면제 계층이 있었습니다. 자, 현직 관리, 뭐 양반, 그다음에 향리, 뭐 서리, 현직에 있었죠. 관리들. 그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자, 어떻다? 면제를 받기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기 보겠습니다. 자, 근데 중기 오면 이제 약간의 어떤 그 문란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보시면요. 전세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양난을 통해서 이제 황폐화됩니다. 근데 완전히 국토가 황폐화되는 모습들. 게다가 이제 지주전호제, 그렇죠? 지주와 이제 소작인들의 관계가 이제 어느 정도 일반화되면서 지주들이요, 이 전세가 이게 뭐죠? 전세, 그렇죠? 이 세금을 이 소작농들에게 전가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뭐 그게 완전히 일반화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지주들의 횡포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정도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공납 같은 거 방납의 폐단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방납, 그렇죠? 특산물이 만약에 내지 못했을 경우 대신 내주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바로 방납업자들인데 그들에 의한 폐단이 발생한다. 왜? 그 가격보다 더 많은 값어치를 농민들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원래 10,000원짜리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뭐 2만 원, 3만 원, 2배, 3배로 이제 챙겨가는 그 방납업자들의 어떤 폐단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부담이 엄청나지고요. 그다음에 뭐 토지를 이탈하는 경우도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서 당시 이제 율곡 이 선생께서 특산품을 내는 것보다 그냥 쌀로 내는 거 어떻습니까? 특산물 내는 거 이거 폐단이 많습니다. 그냥 쌀로 내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서 수미법을 주장했는데 이거는 관철이 되지 않고요. 자, 이후에 이제 이게 어떻게 대동법으로서 좀 더 발전돼서 그게 이제 채택이 되면서 이제 국가의 법으로 자리 잡게 됐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수미법이 그 사이에 등장했었다. 공납의 경우 대동법 되기 전에요. 네. 그다음에 역 같은 경우는 역의 경우 처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군역이 문란해집니다. 왜? 우리가 이제 평화의 시대가 그쵸? 1392년 조선이 건국된 이후 1592년 임진왜란 때까지 어느 정도 평화의 시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군사훈련에 대해서 상당히 기피하는 군사훈련에 대해서 군사훈련 하지 않고 군대 가서 이제 군사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뭐 하냐면 가서 이제
예, 성곽축조, 뭐 토목공사 이런 거에 동원됩니다. 우리 군인들도 가끔씩 뭐 대민 지원이라 그래가지고 뭐 국가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경우, 뭐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거기 가서 돕는 것처럼 여기 가서 이제 군대에 가서는 군사 훈련 안 받고 뭐 그런 성곽축조, 예, 토목공사 이런 거에 동원됩니다. 근데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자,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군대 가면 저 토목공사에 또 투입될 텐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군역을 기피합니다. 기피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한테 돈을 주고 대신 누구를 보냅니다. 그게 대립제예요. 대신 누구를 보내는 거. 그 다음에 관리들한테 이제 뒷돈을 주는 거죠. 포를 줍니다. 포를 주면서 좀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하는 방군수포제 같은 게 나타납니다. 불법적인 거예요. 이 두 개는 불법적인 거예요. 자, 이게 불법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국가에서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을 막을 수가 없을 만큼 이게 너무나 퍼져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러면은 군대를 안 가게 된다면은 한 명당 군대 1년에 두 필씩 내면은 너네 군대 안 가도록 할게. 그게 바로 이제 국가에서 이제 법제화 시켰던 게 바로 군적수포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군적수포제. 1년에 두 필을 내라라고 하는 게 바로 군적수포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기계의 이제 그 수치제도의 모습이 이렇게 식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기로 가겠습니다. 후기로 가면은 자,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치시고 꼭 이건 시험 문제 거의 나옵니다. 예,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 이제는 어떻게 하냐? 영정법. 이제 또 황폐화된 모습도 있고 농민들도 너무 어렵고 하다 보니까 풍흉에 관계없이 그냥 1개월당 제가 교재는 4두라고 적어놨지만 4두에서 6두 정도입니다. 6두. 요거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4두에서 6두 정도를 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영원히 고정시켜 버리겠다라고 해서 이제 영정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조 때 이제 이런 영정법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뭐 전세로 낮았지만 각종 수수료 농민 부담이 또 증가한 또 모습도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1개월당 4두에서 6두 정도 냈었다. 영정법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동법입니다. 대동법. 자, 아까 대동법. 자, 뭡니까? 자, 그동안 특산물을 냈던 건데, 자, 이제는 토지 결수에 따라서 징수합니다. 토지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결수하는데, 자, 토지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낸다? 토지가 있는 사람들은 내는 거고, 토지가 없으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소작농들은 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소작농들은 굳이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1개월당 12두. 자, 그러면서 만약에 쌀이 없는 그런 지역에는, 쌀이 귀한 지역에서는, 자, 무명이라든가, 무명은 이제 옥감입니다. 옥감. 동전 등으로 납부해도 된다. 농민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감소한 거죠. 토지가 있는 사람에게 걷어들인다.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농민들의 부담이 감소하면 지주들의 부담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왜냐? 앞에 그 공납 같은 경우는 조선 초기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재산에 관계없이 재산이 많건 적건 그거에 관계없이 똑같이 냈던 건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걷어들이겠다 이거죠. 이게 이제 지주들의 반발을 이끌어내고요. 경기도의 광해군 때 처음 실시합니다. 경기도의 시범 실시한 이후에 전국적 시행까지 100년이 걸린다. 왜? 지주들이 계속 반발했는데 그거를 관철시키기까지 100년이 걸려요. 그만큼 지주들의 반발이 심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도 초래하게 됩니다. 대동법이요. 왜? 특산물 그동안 쭉 걷어왔지 않습니까? 관청에 필요한 특산물, 뭐 왕실에 필요한 특산물들 꼭 각 지역마다 다 걷어왔었는데 뭐 저기 어디입니까? 담양에는 뭐 죽제품이 있을 것이고요. 뭐 대구는 사과가 있을 것이고 나주에는 뭐 배가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쭉 걷어왔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쌀, 무명, 동전으로만 걷어들인 거야. 자, 이거는 창고에 쌓일 겁니다. 국가의 창고에 쭉 쌓이는데 특산물이 없어. 토산물이 없어. 광이. 나 이번에 배 먹고 싶은데. 사과 먹고 싶은데. 죽부인 그거 갖고 와. 자, 그거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자, 그걸 누구한테 이제 이름을 담당하게 했냐? 바로 공인들입니다. 자, 공인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공인. 자, 이 공인들, 국가에서 허가된 상인들입니다. 자, 이 쌀, 무명, 동전들을 공인들에게 주는 거죠. 그럼 공인들이 전국 각지에 가서는 이제 뭡니까? 뭐, 물건 한두 개 사오겠어요? 예. 뭐, 이번 청자, 백자 이러면은, 자, 도자기 몇백 박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공인이 한번 그 지역에 떴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의 시장이 또 형성되면서 하나의 또 상권이 또 형성되는 그런 모습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공인들의 등장, 그렇죠? 공인들의 등장이 바로 이제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도 영향을 미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대동법도 정기적인 공납은 폐지가 됐지만
별도로 내는 공납은 조금씩 계속 유지됐다는 거 정도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균역법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중기 때 군대 안 가는 대신에 1년에 2필 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요 한 필로 50%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야. 국가에서 디스카운트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균역법, 이 군역을 부담 안 하는 대신에 1년에 2필을 내는 건데, 그럼 국가에서는 세금이 지금 이제 반으로 깎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국방비가 반으로 축소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보충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재정 보완책이 있습니다. 자, 뭡니까? 결작을 징수합니다. 결작. 이 지주에게 한 결당 2두를 징수합니다. 지주들아, 너희들 돈 많으니까 너희들이 조금 몸을 좀 보여야 될 거 아니니? 1결당 2두 정도 낼 수가 있겠니? 부탁하는 거죠. 알겠어요. 하겠다라고 하고. 자, 선무군관이라고는 호칭을 준다라는 거. 이거 뭐냐면요. 조선 후기 가면은 납속책 등으로 양반 지위를 획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관직은 없죠. 네. 그들에게 뭡니까? 너희들에게 관직을 하나 줄게. 하나에 그냥 만들어 놓는 거야. 예, 만들어 놓는 거. 만들어 놓은, 예. 뭐 딱히 뭐 하는 일은 없습니다만은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관직을 하나 만들어 놉니다. 임시적으로 만들어 갖고, 야, 너희들 이런 어떤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관직을 우리가 그냥 줄 테니까 너희들 한 필씩 정도, 1년에 한 필 정도씩 좀 내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해서 또 이게 선무군관표라는 것도 만들면서 재정 보완을 하고요. 그다음에 왕실의 어떤 비용으로 썼던 어장세, 선박세, 뭐 염세, 또 염세도 있어요. 염세, 소금세죠. 이런 것들도 여기 재정 보완책으로 사용했다라는 거,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재정 보완책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네, 자, 문제점은요, 결작 같은 거 농민에게 전가했었고, 또 군적이 문란되면서 농민들의 또 부담이 또 커졌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균역법 1번, 2번 정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청나라, 자, 이제 대외관계 모습입니다. 자, 대외관계 모습, 우리 다 배웠습니다. 앞에서. 예, 배웠습니다. 자, 효종 때 북벌론, 그쵸? 가장 왕성했었다. 청해에 대한 적개심. 하지만 북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인들은 군대를 만들었지만 그 군대는 서인들의 정권 유지 수단을 쓰였다. 대표적인 게 어영청이 있었다고 했었죠. 어영청. 청에 대한 적개심, 서인 정권 유지 수단으로 쓰였고 실천에 옮기지는 못합니다. 이때요. 자, 이렇게 키워놓은 군사들 어떻게 했을까? 요거 하나 여러분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뭐가 있었냐면요. 요 키워놓은 군사들 가지고 뭘 하냐면 나선정벌이라는 걸 떠납니다. 나선정벌.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나선정벌 여기 아마 들어봤었을 거예요. 나선이라는 게 뭐냐면 러시아를 당시 한자로 이제 나선이라고 했어요. 러시아를 정벌하러 가는데 왜 그러냐? 당시 청나라가 이제 러시아와 이제 국경에 맞닿으면서 이제 청나라와 상당히 또 대립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청나라가 야, 너희들 우리 지금 러시아와 싸우는데 군대 좀 보내줄래? 자, 우리가 지금 북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북벌을 준비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어쨌든 간에 겉으로는 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알았어 하면서 이제 이 청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성했던 이 군대가 이제 청나라를 도와주는 군대, 그렇죠? 청나라를 도와주게 됩니다. 러시아를 정벌하기 위해서 청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좀 바뀌기도 했다라는 것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자, 하지만 이제 북벌론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학자들, 그렇죠? 청나라에 다녀온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청나라 가니까 정말 배울 게 많아. 그들의 어떤 발전된 문화 우리가 좀 받아와야겠어. 라고 하는 북학론으로 또 이제 이어져 간다는 거. 그렇죠? 이어져 가는 것보다는 이런 일부 어떤 그 사신들 아니면 일부 그 실학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북학론이 또 전파되면서 또 조선 후기에 또 대표적인 또 사상으로 또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북학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백두산 정계비 보시면요. 자, 이 1712년 하면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 백두산에다가 우리 경계를 딱 적어놓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뭐 청나라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때 뭐냐면 서위 압록 동이 토문이라고 그랬고 서쪽에는 압록강을 경계로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국경을 하자, 경계를 하자라고 하면서 딱 정해놨는데 요게 이제 한 190년, 그쵸? 이제 근대에 들어서서 요 토문강 위치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어요. 자, 서쪽 압록강은 맞는데 요 토문강이 어디냐, 토문강이 어디냐라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요거 정리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서쪽은 압록강이니까 문제가 없죠. 근데 토문강이 어디냐면, 자, 중국 쪽에서 주장하는 쪽은, 청나라에서 주장하는 거는 여기입니다. 두만강이 토문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도 지역은 누구 땅이다? 청나라의 영토다. 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아니다. 그 토문강은 바로 이 송화강 지류에 있던 여기가 바로 이 토문강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간도 지역은 우리 조선의 영토다라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이제 물거품이 되죠. 이런 주장들도 이런 다툼도 결국 물거품이 되는 게 1905년도가 되면은 일본과 우리가 이제 을사늑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약이라기보다는 늑약이라고 하죠. 강제 조약이기 때문에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 을사늑약을 통해서 간도가 이제 일본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왜냐? 을사늑약 때는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조선의 외교권이 완전히 박탈당한 겁니다. 대외적으로 우린 투명 인간이 되는 거야. 외교권이 박탈당하다 보니까 간도 협약, 청나라와 일본 간의 이 간도 협약을 통해서 결국은 일본은 청나라에게 간도 지역을 넘겨주고 또 청나라로부터 많은 이권들을 또 받아오게 됐죠. 우리가 이제 아무리 주장해봤자 우리는 어떤 그 당시에는 외교권이 박탈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청의 영토로 계속해서 귀속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갑니다. 자, 이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자, 임진왜란 이후에 도쿠가와 막부에서 요청을 하죠. 국교를 재개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부산포에 외관을 설치하고 제한된 무역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통신사. 자, 이것도 별표 하나 치시고 가끔씩 나옵니다. 예, 통신사 파견한다. 외교사절단이었습니다. 우리의 조선의 어떤 발달된 선진 문화를 이제 이렇게 일본에게 전파를 했고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그 실권자라고 할 수 있는 쇼군, 그렇죠. 쇼군의 어떤 그런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어떤 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또 이런 사절단 파견을 요구하기도 했었다는 거죠. 총 12회에 걸쳐서 파견이 됐습니다. 이 정도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자, 울릉도 독도 같은 경우는 하나 보시면 안용복이 숙종 때입니다. 이거 숙종 때 우리 영토로 이제 확인을 하면 우리 영토임을 확인합니다. 가서 이제 여기는 우리 영토라는 거를 딱 도장을 딱 찍고 오게 되는 인물이 바로 이제 안용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중에는 이제 19세기 말에 울릉도에 군을 설치해서 독도까지 관할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전개된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택리지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요게 이제 황국에 대한 내용인데 서론 남색이 날이 갈수록 더욱 나빠져 서로 역적이라는 이름을 모함했고 다른 당색끼리는 서로 용납하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렀대요. 자, 어떤 그 당시 또 어떤 환국의 어떤 모습들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탕평 정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왕권을 중심으로 권력의 집중과 정치 권력의 균형을 꾀하는 어떤 사회 체제의 재정비의 모습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도 정치 폐단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말할 것도 없죠. 자, 오로지 각 고을에서 보내오는 뇌물이 많고 적음에 나쁨에 관심을 가지고 어느 고을의 수령이 보낸 물건은 극히 정묘하고 또 어느 수령이 보낸 물건은 매우 넉넉하다 만다. 이게 이들의 어떤 얘기예요. 어떤 관심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관리들의. 자, 수원화성의 모습들, 그다음에 성역 이괴 모습들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청사행로 조선통신사로. 대청사행로는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주로 북쪽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갔고요. 그다음에 우리 통신사로는 일본 부산포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에도 지금의 도쿄까지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동세 징수는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동법 한번 여러분들 요 내용들 한번 또 읽어보시면은 금방 또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 전기가 아니고 조선 후기죠. 자, 후기 이제 우리 정치 변동과 체제의 변화의 모습들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경제 파트, 경제 파트, 그 다음에 사회 파트, 또 문화 파트,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근대로 또 이어지는가까지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